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9월 2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박 PD는 생존 배낭이란 용어 들어보셨어요? 요즘 지진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배낭에 뭘 많이 넣어둔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생존 배낭이란 용어가요,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요즘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데 보면 생존 배낭을 싸놓은 다음에 현관 옆에다 이렇게 놓아놓은 이런 사진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예. 뭐 지진 나면 바로 들고 이제 밖으로 나가겠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 일단 생존 배낭은요, 비상 배낭 아니면 72시간 생존 배낭 이렇게도 불린다고 해요. 재난이 발생된 다음에 최소 2, 3일은 그냥 버텨야 되잖아. 네. 그래야지 구조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시간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배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존 배낭 나도 싸고 싶은데 어떻게 싸야 되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대. 일단 스팸 생수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생존 배낭 싸는 방법들을 잘 모르고 있지? 찾아봤더니만요, 생존 배낭에 관련된 한글로 된 안내서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 몇 건만 안 된대. 특히 국민안전처 세월호 이후에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 구해내겠다고 만든 데 있잖아요. 여기서도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 이런 걸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세요? 비상시 사용할 약품, 비품, 장비, 식품의 위치와 사용법을 알아두자. 끝. 그냥 알아두자 끝이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생존 배낭을 싸겠어요. 국민안전처 직원들은 월급을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면 월급을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최근 인터넷상에서는요, 지진 많은 나라 일본에서 만들어낸 생존 배낭 관련된 내용들을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올려놓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도쿄도에서 내놓은 도쿄 방제, 이거를 한글판으로 내놓는다는 거야. 이거를 많이 공유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일본이잖아. 일본의 사례이기 때문에 한국과는 약간 안 맞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내에서는 거의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참조할 만한 책이 하나는 있어요. 뭐냐면요, 도시재난연구소 우승엽 소장이요, 2014년에 재난시대 생존법 이런 책을 펴내셨대요. 예. 이 책에 보면 우리 실정에 맞는 생존 배낭 노하우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알려드릴까 해요. 일단 어떻게 싸야 되느냐, 가족 수에 맞게 준비해야 된대요. 어른뿐만 아니라 꼬마애들도 작은 분량이나마 그 아이에 맞는 분량을 꾸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또 재난 발생 시 바로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방 한쪽 또는 현관문 옆에 생존 배낭을 놔둬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갑자기 찢는다면 어떡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집에 갈 수도 없잖아. 네. 그러니까 직장용으로 하나 만들어서 사무실 옆에, 사무실 책상 밑에 놔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래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왔다 갔다 할 공간도 비좁은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또 생존 배낭을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데에서 파는 거, 이거 사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집에 남는 것이나 가게에서 자기가 각자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가 꾸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뭘 챙겨야 되느냐? 아까 박 PD 얘기처럼 스팸만 챙기면 되느냐? 그게 아니래요. 일단 비상식량은 2일에서 3일 정도 버텨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2, 3일 동안 버틸 수 있는 게 뭐냐면 칼로리가 높은 초코바, 또 초코과자, 그리고 사탕도 상당히 유용하대요. 예. 왜냐하면 물이 없을 경우는 사탕으로 침을 좀 나오게 하면 견딜 수가 있다고 하죠. 또 동결 건조된 식량, 그리고 참치캔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무려 7년이나 된대. 7년이요? 네, 그러니까 오래 놔둘 수가 있다는 거죠. 방부제를 얼마나 넣길래? 방부제라기보다는 이거는 진공 포장을 한 거잖아요. 네. 진짜 방부제가 들어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수도 2병에서 3병 정도 꼭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터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생수의 중요성. 네. 휘발유를 넣다가 그냥 가려고 하니까 아저씨가 생수 2병을 던져주시죠? 네. 그거 덕분에 살았잖아. 터널처럼 갇혀버리면은 배낭도 소용이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거예요. 체온 유지 용품이 필요하대요. 일단 바람막이 자켓, 등산 자켓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자나 비니, 추워지면 열이 머리로부터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모자나 비니도 필요하고요. 또 마스크, 유독가스 같은 거 나올 때 꼭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핫팩이나 손난로, 장갑, 양말 뭐 이런 거 필요하고요. 또 물에 잘 젖지 않는 폴라폴리스 미니 담요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음박 보온 시트도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또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호루라기, 또 플래시 야광복 이런 것도 있으면 좋다고 하고요. 또 라디오나 생활 무전기 같은 것도 준비해두면 상당히 유용하대요. 거기에 구급약, 그리고 나침판, 긴 줄, 그 다음에 접이 나이프, 휴지, 일회용 라이터 이런 것들도 생존 배낭에 넣어두면 상당히 유용하다고 하네요.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뭐가 빠졌나요? 휴대하면서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아, 그렇죠. 휴대용 배터리가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런 생존 배낭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도 참조하시면 좋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거 읽으면서 전 짜증이 막 나더라고. 왜냐면 국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알아서 이런 생존 배낭 매뉴얼 일본에서 나온 것까지 번역해 가지고 봐야 되는지 분통이 터져요. 분통이. 아니, 목마른 놈이 우물 파야죠. 별 수 있나요? 이번 강의는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상위 업체의 영향력이라고 해야겠죠. 지난 10년 동안 웹사이트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현대 페이지 뷰는 이번보다 훨씬 집중되고 있습니다. 2001년 미국 전체 페이지 뷰 상위 10위 사이트가 31%를 차지했는데 2010년 들어서는 75%로 늘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은 단순한 IT 기업이나 쇼핑몰이 아닌 거죠. 심지어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습니다. 요즘 농부들은 파종할 때마다 씨앗을 새로 사야 합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나 곡식이 되고 거기서 다시 씨앗이 나오는 건데 어찌 된 걸까요? 글로벌 생물공학 기업 몬산토는 제초제를 뿌려도 작물이 죽지 않는 씨앗을 팝니다. 농부에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획기적이죠. 다만 유전자 변형 씨앗이기 때문에 재생산이 안 됩니다. 결국 농부는 영원히 몬산토 씨앗을 사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씨앗값이 해마다 크게 오른다는 겁니다.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다행히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노예, 슈퍼 자본주의의 저자 로버트 라이시가 신간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 해법을 공개합니다.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자본주의를 구하라. 도서출판 김영사.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또 분통 터지는 소식이 하나 전해졌어요. 뭔 얘기냐면요. 한국전력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요. F등급을 맞아야지 정상이잖아. 네. A등급을 맞았다. 그래서 A등급 맞으면 뭐 그냥 그러겠거니 뭐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달이나 네달께 직원 1인당 평균 2천만 원에 육박하는 성과급까지 받게 된대요. 국민들 자 속에서 열불이 나겠죠? 아니, 에어컨 많이 써서 누진세 폭탄을 줘서 폭리를 취한 결과로 1인당 2천만 원에 육박하는 보너스를 받는다. 아니, 제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무튼 이 내용은요, 한정과 국회 예산처가 밝힌 내용인데, 정부가 공공기관의 2015년도 경영관리, 주요 사업 성과, 복지 후생 뭐 이런 거를 평가해서 지난 6월에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서요, 2011년 이후 5년 만에 A등급을 받았대요. 한전은 2011년에 A등급을 받은 다음에 2012년, 2013년에는 B등급으로 떨어졌었나 봐요. 그리고 2014년에는 더 떨어져서 C등급. 그러다가 2015년에는 B등급을 회복했는데 올해는 A등급까지 더 올라갔다는 거야.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받잖아요. 예. 이 성과급이 아까 나온 등급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일단 A등급이 최고는 아니고요. A등급 위에 하나 더 있어. S. S등급을 받게 되면 기본급의 110%의 성과급을 받고요. 한전같이 A등급을 받게 되면 100%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전 임직원들은 성과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왜냐하면 등급이 전년보다 상향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지난해 한전이 B등급 받았을 때는 직원들이 1인당 평균 750만 원 정도의 성과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이것보다 2배 가까이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 노동자들이 보너스를 받는 거는 좋은 일인데, 근데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경영 실적 평가가 우수해야 된다. 근데 한전이 경영 실적이 좋았냐 나빴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경영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누진제 영향으로 전기료를 엄청 걷어갔잖아. 아니, 그게 경영 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아무튼 국가에서 평가하기로는 한전이 지난해 영업이익을 10조 9천억 원이나 올렸대.
잘했다는 거지. 그리고 올해도 폭염으로 8월 전기요금이 6월보다 2배 이상 낸 가구가 298만 가구니까 올해도 영업이익이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문제는 아까 박 PD가 지적한 대로 이렇게 영업이익 많이 올리는 게 과연 경영을 잘해서 그런 거냐? 이거에 대한 비난은 엄청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한전이 이거 수정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쏟아냈는데 지금까지 공수표만 날려왔다, 이런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은 좋고 요금 먹어도 그만이고. 그렇죠. 올해도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면서 여당과 정부가 한전과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TF팀을 구성했다고 하잖아요. 전기요금 개편을 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가 않았대. 저는 이 점에서 뭘 하나를 좀 여러분들과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런 사태가 한전 직원들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무능한 정부 문제일까? 둘 다인 것 같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해외여행 성수기인 지난달 국내 면세점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성수기인데 굉장히 많이 줄었대요. 오, 그래요? 오늘 한국 면세점 협회에 따르면요, 8월 국내 면세점 외국인 방문객 수가 190만 명, 전달과 비교를 했더니 17,000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 기간 여름 휴가를 맞아 내국인 방문객이 14만 5천 명 늘어난 255만 명, 그러니까 지난 1년간 최대치를 기록한 것과 너무 대조적이죠. 오호. 다만 지난달 국내 면세점의 매출액은 내국인은 2억 8,500만 달러, 외국인은 6억 8,200만 달러, 총 9억 6,7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매출을 갈아치웠습니다. 아하. 아니, 외국인이 줄었는데 면세점 매출액이 늘어났다?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당연히 내국인이 엄청 썼다는 거죠. 내국인들이 면세점에서 많이 샀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외국인이 줄었을까?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외국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거는 사드. 그러니까.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도 국제협약상 아무런 보복 조치를 할 수가 없을 걸이라고 호언장담했던 한국 정부 생각나시죠? 근데 이 지경이 되면은 뭔가 변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변명을 내놓을지 좀 궁금하네요.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이건 사드 탓 아니야. 푸켓 탓이야. 지진 탓으로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지진 탓으로. 핑계거리 많아서 좋겠네. 예.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한 거에 따르면요,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규모 쇼핑 관광 축제인 코리아 셀 페스타 이런 걸 개최한대요. 이거 작년에 비슷한 이름이 있었는데 바뀌었나 보죠? 그러니까 작년에 했었던 행사는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이게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나 봐. 코리아 셀 페스타. 맨 처음엔 전 이게 파스타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 이런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어요.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추진 계획에 따르면요, 올해 행사는요, 백화점,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들도 대거 참가해서 할인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래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전자제품 제조업체는 물론이거니와 의류, 화장품, 식품 분야 제조업체들도 참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금까지 이번 행사에 참가하기로 한 업체가 얼마나 되느냐, 무려 168개 업체, 그리고 점포는 4만 8천여 개가 참석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참가 업체들이 늘어난 만큼 지난해보다 할인 폭이나 품목도 더 다양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놨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나 산타페 일부 모델을요, 5,000대 한정으로 5%에서 10% 싸게 팔 계획이다.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고급 사양의 TV를 최대 30%까지 싸게 팔겠다 뿐만 아니에요. 롯데, 현대, 신세계, 이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백화점 업체들이잖아요. 이들 업체도 다음 달 9일까지 의류 및 잡화 품목에서 최대 80% 대폭 할인해서 팔겠다, 이런 계획을 잡았다고 해요. 네. 근데 외관상 나쁘지 않은 듯한데 근데 바로 딱 걸리는 게 있네.
그랜저 산타페를 5에서 10% 할인한다. 이거 이미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더블 할인인가? 지금 하는 거에 플러스 또 할인해 주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닐 거고요. 그랜저 산타페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고가 넘쳐서 현대차의 고민이란 말이죠. 그렇죠. 지들 고민을 해결해 주는 거를 어디다 대고 마치 국민들에게 혜택이라도 주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할까요? 근데 정부가 발표한 걸 보면요, 포장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요, 요번 행사를 하는 거는 지난해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성과가 너무 좋았다. 산업자원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해 22개 주요 업체들의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7%가 늘어났대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덕분에. 그래서 국가 경제마저 좋아졌다는 거야. 지난 4분기 민간 소비와 국내 총 생산이요,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씩 높아졌대요. 0점으로 시작하는 게 그게 조금 올라간다고 그게 좋아지나? 아무튼 그래서 산업부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참가업체가 훨씬 많고 행사도 더 다양하다. 따라서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 0점대가 아니라 더 높은 수치로 국내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믿어도 될까요? 믿으면 안 돼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 이런 걸 할 때는 끼리끼리 묶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전자제품도 물론이고 유통, 식품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그랜저나 산타페 부류일 것 같은데, 참고로 그랜저 신형이 11월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고 처리군요. 이거 어쩔 거야 이거. 다음 소식입니다. 주택 대출 금리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서서히 바닥을 친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권의 대출 금리가요 상승을 했어. 오, 그래요? 변동, 고정 모두. 이야, 이거 어떻게? 오늘 은행연합회에 따르면요,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시티, 제일은행 7개 시중은행의 8월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요 연 2.71%인데 7월보다 0.0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아하. 이들 은행의 대출 금리가 연 2.59에서 2.85% 수준입니다. 농협을 제외한 6개 은행의 평균 금리가 모두 오른 거죠. 하나은행은 2.61에서 2.71, 무려 0.1%가 올랐어요. 아니, 서민들한테는 이 0.1%포인트도 진짜 심장이 두근거리잖아. 그것도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 중반까지 대출금리가 떨어졌었는데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처럼 변동, 고정 모두 오르면서 빚을 진 가계가 부담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특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향후에 지속적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한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죠? 1,3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국내 경제를 뒤흔드는 폭탄이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북핵 걱정할 게 아니라 국내에서 터질 가계부채 폭탄을 먼저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금리 얘기인데요.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또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동결이 됐어요.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기구인 FOMC는요, 기준금리를 현재 0.2에서 0.5%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는 지난해 12월 사실상 제로금리에서 0.25%포인트 올린 뒤에 계속 동결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왠지 대선 때문에 그냥 냅두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일단 미국 경제는 외관만 놓고 보면 금리를 올려도 별 얘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아졌거든요. 실업률은 완전 고용으로 볼 수 있는 4.9%까지 떨어졌어요. 매달 2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대. 국내는 일자리 없다고 하는데 미국은 일자리가 넘쳐난다는 얘기인 거죠. 이 때문에 FOMC도 성명에서요, 고용 호조와 경기 개선을 보면 금리 인상 여건이 강화됐다, 뭐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왜 동결을 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많이 좋아진 건 맞긴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선장세에 확고하게 들어갔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 더 뛰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그러려면 금리를 현재 초저금리로 당분간 유지해야 된다. 미국에선 비둘기파라 그러더라고요. 네. 비둘기파가 계속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게 먹혀들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옐렌 의장도 경제가 더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오늘 드러난 회의 결과를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보통 회의에서 만장일치 아니면 많아야 한두 명 정도 반대가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3명의 의원이 금리 인상해야 된다. 동결 말도 안 돼. 금리 동결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거야. 네. 그만큼 금리 동결의 명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또 딴 의도가 있지 않을까? 아까 박 PD가 얘기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 변수, 대선 때문에 저희가 월요일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힐러리 대세론이 꺾였잖아요. 미국 대선이 갑자기 박빙으로 변했어. 자칫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이변의 가능성도 엄청 커졌죠. 그런데 연방준비제도에서 이 상황을 봤었을 때 잘 됐어 이렇게 할까요? 절대 아니란 거죠. 네. 반갑지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왔거든요. 내가 당선이 되잖아? 옐렌 의장부터 쫓아낼 거야. 옐렌 입장에서 봐서는 이거 어떻게 하겠어. 자칫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거 이건 어떻게든 막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팩트가 아니라 저희들의 추측이긴 하지만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정치적 고려를 해서 금리를 동결시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즉 대선이 끝나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다. 이거를 시사할 수도 있군요.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추측하는 근거가 또 있어요. 뭐냐면요. 옐렌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우리는 회의에서 정치를 논의한 바 없으며 우리의 결정에 정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는 비정치적인 연준을 이끌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뭔가 꿀려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도둑이 재발절이죠. 그렇죠. 자신이 정치적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더 강조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든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무튼 미국의 기준금리는요. 회의가 11월에 한 번 남아있긴 한데 11월 회의는 대선 며칠 앞두고 결정이 되거든요. 그때는 당연히 동결이 될 것 같고 아마 12월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결혼식 정말 특이하네. 신랑 신부가 같이 들어와. 다 이유가 있지. 이유?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손을 건네주는 이 식이 실은 여성을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관행이거든. 소유물? 말도 안 돼. 생각해봐. 신부 아버지 책임하에 있던 신부가 새로운 배우자에게 책임이 기속되는 것과 같잖아. 듣고 보니 그러네. 근데 요즘은 여성들 위상이 많이 높아졌잖아. 대통령도 여자고 이런 관행이 더는 없을 듯한데? 그럼 질문 하나. 만일 남성이 여성을 때렸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 폭력이니까 형사재판으로 가겠지? 그럼 맞은 여성이 폭력 남성의 아내라면? 글쎄, 그거야... 쉽게 대답하기 힘들 거야. 여성을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보내진다고. 가정법원? 말도 안 돼. 바로 남성다움을 강요하는 맨박스 때문이지. 남자는 강해야 하고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사고. 이런 편견을 깨부셔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소중한 우리 딸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테드에서 200만 뷰를 돌파한 토니 퍼터의 신작 맨박스에 자세한 해법이 나와 있다고. 맨박스라. 당장 사서 봐야 되겠네. 맨박스, 강요된 남자다움에 대하여 도서출판 한빛피즈. 그러면요, 오늘의 섹션 자동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동차에 꼭 필요한 연료, 기름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는 물건 중에 상당수는 중국산이죠. 상당수가 아니라 거의 90% 이상 아닌가요? 네. 의식주 가운데 중국산이 아닌 게 거의 없을 듯한데 내년 1월부터는요. 중국산 휘발유, 경유도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휘발유 경유가 벌써 들어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내년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들어왔다가 돌아갔죠.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기름 소비량이 꽤 많은 우리나라에 한동안 중국산은 물론이고 수입산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가 아닌 연료에는 황이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황을 태우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면서 아황산 가스가 나옵니다. 이거는 인체 무지 해로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요. 인체는 물론이고 환경에 굉장히 해로운 물질입니다. 따라서 황의 양을 낮출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중국과 한국은 기준이 달랐어요. 그래요? 한국 기준이 더 까다롭습니다. 어허. 그래서 중국 기름이 못 들어왔던 건데 기준이 어떻게 다르냐? 중국은요 황 함유량이 50ppm 이하입니다. 근데 한국은 50이 아니라 10이에요. 10. 그러면 우리나라가 5배 정도 더 세게 규제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그래요? 한국 수준으로 낮춰라. 왜? 수출해야지 이 바보들아. 언제까지 50짜리를 계속 팔아먹으면서 우리 인민들의 건강을 해칠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중국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고 하니까 한국 보러 니네 기준 우리에 맞춰서 낮춰 이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군요. 다행히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 중국의 기름이 한국에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궁금하실 겁니다. 아마도 중국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가성비. 저렴함. 그죠? 혹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시나리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석유 제품 수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거든요. 강제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한국 정부도 그렇고 중국 현지의 정유사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수출을 해야 되고 수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사드 도입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이 한국 유명 연예인들의 입국까지 막고 있죠. 그렇죠. 비위에 거슬리는 짓을 하는 상대에게는 가차없이 보복을 하는 게 중국이란 말이죠. 근데 사드의 경우에는 중국이 대놓고 보복을 하기가 어려운 면이 살짝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거든요. 왜냐? 사드는 국방 정치와 직결되는 문제란 말이죠. 사드 탓에 중국이 거북하다면 국방과 정치적으로 보복을 할 수는 있어요. 이게 순리란 말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마땅한 방법이 많지 않죠. 그래서 한류 스타 입국 금지, 중국 내 한국 기업 세무조사 강화, 이러한 간접적인 어떻게 보면 야비한 짓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놓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중국산 기름을 거부할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바로 경제적 보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시다시피 중국은 한국 입장에서 제일 큰 수출 시장이죠. 중국이 만약에 너네가 우리 기름을 안 사는데 우리가 왜 너희 제품을 사주냐? 이렇게 나온다면 할 말이 없죠. 그렇죠. 한국은 내수 시장을 우선으로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수출이 아직까지는 가장 큰 먹거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년 초에 한동안은 중국산 기름이 유입될 수밖에 없고 국산 제품 가격까지 덩달아 떨어질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제가 아까 중국이 반강제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50ppm과 10ppm은 큰 차이가 나죠. 그렇죠. 일단 중국도 자기네들 국민들 건강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은요, 경유보다는 휘발유 소비가 월등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 남자분들 기술 시간에 배웠잖아. 원유를 가공을 할 때 끓는 점이 다르다. 그래서 맨 밑에는 아스팔트, 그 다음에 중유, 등유, 경유, 휘발유 이런 순서로 정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항공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 순서대로 사실상 황 비중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휘발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경유, 중유, 등유도 만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휘발유 소비가 많은데 남는 경유 이거 어떡할 거야?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동안은 규제, 이 싸구려 경유라서 못 팔고 있다가 이제 한국 수준으로 강화를 했기 때문에 팔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다음으로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주유소 중에 타이거 오일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저 본 적 있어요. 예,
타이거 오일, 이게 바로 중국산 기름을 들여온 회사입니다. 아하. 이게 2000년대 초중반 인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죠. 이거 왜 없어진 거예요? 타이거 오일이요, 초창기만 해도 리터당 기름값이 국산에 비해서 100원 정도 쌌습니다. 100원이나 쌌어요? 네. 10원, 20원만 싸도 우리는 바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버리죠. 그러니까. 와, 10원 싸다, 절로 들어가. 서민 입장에서 100원이면 어마어마한 메리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내 정유사의 로비 탓인지 정부가 갑자기 관세에 대한 관심이 커진 탓인지는 모르겠어요. 수입산 석유 제품의 관세를 갑자기 올립니다. 오이? 이때만 해도 모든 기름의 관세가 5%였어요. 원유, 휘발유, 경유 싹 5%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타이거 오일은 이를 10분 활용할 수 있었던 거죠. 원가 자체가 싼 기름을 들여와도 관세가 국산 제품과 같아. 그러니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정부가 수입산 석유 제품 관세를 7%로 올려버려요. 오호. 그러면서 원유 관세를 3%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5%로 같았던 게 4%포인트로 급격히 벌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국내 석유 정제업체들한테 메리트를 준 거군요. 그러니까 타이거 오일은 백기를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라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반복이 될 수도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중국 정부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보호무역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국내 정유사들이 동시에 가격을 낮춰서 중국 기름을 유통하는 회사를 서서히 고사시키는 전략을 쓴다면 타이거 오일 제끼기 시즌2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국내 정유사가 파트너가 되는 정말 0.001%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게 아닌 이상은 새로운 기업이 중국산 기름을 들여오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죠. 샤오미와 같은 중국 스마트폰이 본토가 아닌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내년부터 들어오는 중국산 기름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왜? 그래도 어쨌건 저쨌건 들어오기만 한다면 기름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 때문인데요.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정부, 그렇다고 그동안 친하게 지내온 국내 정유사와의 돈독한 관계를 마냥 깰 수도 없는 정부이기도 하죠.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아마 밤잠을 설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보거든요. 에이, 설마 밤잠까지 설치겠어요? 벌써 결정은 내렸을 것 같은데. 속보입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업무용 메신저 잔디가 화제입니다. 업무용 메신저 잔디는 월 평균 2,000건의 이메일을 줄이고 주당 평균 13시간의 업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벌써 코트라, 티켓몬스터를 포함해 6만 개의 기업과 팀이 잔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개인용 메신저를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일명 카톡 스트레스에서도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잔디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 이 소식 들으시고 가슴이 뭉클하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요, 초인종 의인 얘기 들으셨죠? 네. 지난 9일 불이 난 서울 소교동 원룸 건물에서 초인종을 눌러서 이웃을 대피시킨 그 안치범 씨 소식, 그것 때문에 이 소식 듣는 분들이 다들 뭔가 가슴이 좀 막막하고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특히 안 씨는요, 이웃들을 화마에서 구해낸 다음에 정작 자신은 연기에 질식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으로 옮겨서 사경을 헤매다가 10여일 만인 20일 날 새벽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안 씨의 선행은 근데 초반에 알려지진 않았대요. 벌써 불이 난 건 9일이니까 한참 뒤에 알려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봤더니 건물 내부에 CCTV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경찰이 이게 불이 났으니까 이게 방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여성과 실연을 한 남성이 방화를 저질렀다고 하더라고. 하하.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봤더니만 이웃들 중에 누가 초인종을 눌러줘서 저희가 살았어요. 이런 제보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야. 예. 그러니까 경찰들도 다시 한번 살펴봤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안 씨가 이 많은 사람들을 구해냈구나. 이게 밝혀졌다는 거예요. 특히 이 사실도 드러났더라고요. 불이 난 날 안 씨가 가장 먼저 건물을 빠져나와서요. 119에 신고를 한 사실도 밝혀졌어요. 예. 그런데 폐쇄회로가 건물 내부에는 없었는데 밖에 폐쇄회로가 있었나 봐. 거기에 찍힌 화면을 보니까요. 안 씨가 신고한 다음에 다시 건물로 들어가더라고요. 왜 들어간가 봤더니 아까 얘기대로 이게 밤 시간이니까 그 건물 내에 자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다는 거야. 네. 이 사람들을 다 가서 5층까지 다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초인종을 눌러도 안 깨어나면 문을 두들겨서 다 깨웠다는 거죠. 따라서 안 씨의 희생 덕분에 원룸의 다른 사망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정작 이렇게 다른 사람들 구해낸 안 씨는 나중에 봤더니만요. 귀와 코가 완전히 그을렸어. 예. 불길에. 두 손에는 화상까지 입어가지고 다 타들어갔더라고요. 게다가 돌아가기 직전에 5층 건물 5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에서 쓰러져 있었는데 왜 쓰러졌나 봤더니만 유독가스를 마시고 그렇죠. 질식해서 쓰러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여일 만에 이제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안 씨가 성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학원 근처에 있는 이 빌라에서 2달 전부터 살았대. 오래전부터 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소식은 안 씨가 숨을 거두던 지난 20일이 안 씨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성우 곤치엘 시험 원서 접수 마감일이었대요. 예. 오늘 아침 봤더니만요. KBS 뉴스에 안 씨의 어머니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얘기를 하시다가 문득 한 달 전에 안 씨와 나눴던 대화가 있었대요. 어떤 대화를 했는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TV를 아들과 같이 보다가 재난 현장이 나오더래요. 재난 현장에서 사람을 구해주고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혹시나 그런 재난 현장에서 사람들 구하다가 다칠까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너는 저렇게 남의 목숨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 버리면 안 돼. 어머니 입장에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안 씨가 갑자기 소리를 높였대. 엄마,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인생 그렇게 사는 건 아니야. 그런 어머니한테 역정을 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얘기를 어머니가 전해주시는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이런 분들을 뭔가 기리고 나중에라도 돌아가셨지만 후세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나 이런 데에서는 의인으로 안 씨를 추모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보다 이거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요즘 언론이나 정부나 기득권에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다. 이렇게 비난을 해왔잖아요. 네. 남에 대한 배려도 할 줄 모른다. 기업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죠. 요즘 젊은 것들 쓸 데가 없다. 그래서 뽑지 않고 있다. 뽑고 싶어도 뽑을 사람이 없다. 이런 비아냥까지 거리더라고. 네.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난이 바로 젊은이들 니네가 능력 없기 때문이 아니냐. 니네 탓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씨와 같은 이런 젊은 의인을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상 최악의 취업난 헬 조선에 살면서도 위험에 빠진 이웃을 보고 그걸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던진 사람이 그런 기득권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핍박받던 우리 젊은이잖아. 네. 이 모습 보고 그런 언론이나 기득권들이 뭔 소리를 할까 참 궁금해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은 0.0001%야. 이런 안 씨와 같은 숨은 젊은 의인이 우리 사회는 엄청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을 국립묘지로 모셔야 되는데 말이야. 그렇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